차트에는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도 담겨져 있다. 정체 불명의 차트에서 정체 확실한 투자 인사이트를 얻어 가십시오. 금호섭의 미스터리 차트 12번째 시간 돌아왔습니다. 벌써 12번째예요. 와. 제가 요거를 12번째 종목이더라고요. 오늘 들고 나온 게 12번의 창작. 많이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별다른 이슈가 없다면 아마 미스터리 차트 중간 점검으로 돌아와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 소식들이 어땠는지. 자, 오늘 차트 보여주세요. 참고로 이 기업이 상장한 이후부터의 차트는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너무 오래된 기업이에요. 맞아요. 자, 여러분 댓글을 통해서 어떤 종목일지 맞춰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힌트 곧바로 보여드리도록 하죠. 1916, 737, 47 이렇게 숫자로만 들고 왔습니다. 저는 근데 바로 알아버렸어요. 네, 저 가운데 숫자 때문에 바로 뻔하죠, 알아버렸어. 사실. 네. 숫자로 제가 맞췄어요. 바로 보잉입니다. 보잉. 뭔 보잉이요? 갑자기. 근데 요 근래 들어서 보잉 얘기가 좀 나와요. 계약 체결했다, 뭐 구매 많이 됐다, 인도하고 있다 이런 얘기 나와서 보잉 한번 제가 체크해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세계 최대의 민간 항공기 제조사이자 미국 4대 방산 기업 중에 하나이죠. 하지만 또 2018년부터 있었던 연이은 추락 사고로 인해서 주가 급락하고 횡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횡보하고 있어서 제가 오늘 가져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 곧바로 차트 보도록 하죠. 자, 참고로 이 보잉이요, 미증시에 상장한 거는 1960년대입니다. 그때부터 보여드리는 건 의미가 없어 보여가지고 네. 저는 2007년부터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2007년은요 성장 준비를 하던 때였습니다. 대표적인 게 787 드림라이너 프로젝트. 이게 이제 차세대였는데 비록 여러 차례 납기 지연이 있긴 했었습니다만 2011년부터 운영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대가 실제로 주가에 반영이 완만하게 되고 있었다는 걸 확인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계속해서 역사를 설명해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787 드림라이너 프로젝트가 보잉의 장기적인 역사에 있어서는 악영향이었어요.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787 개발 때부터는 설계, 생산, 검증까지 모두 외주에 맡깁니다. 원래는 뭐 엔진이라거나 뭐 날개와 같은 주요 부품은 보잉이 직접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부품들 외주사로부터 받은 거 합체시켜서 검증하는 거 보잉이 했습니다. 근데 787부터는 여기에 외주사가 합체와 검증까지 다 합니다. 뭔가 비용 절감은 확실했을 것 같은 맞아요. 생각이 드네요. 비용 절감을 위해서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인건비 감축 그리고 뭐 빠른 개발 이런 걸 위해서였는데 요게 우리가 알고 있지만 나중에 보잉의 발목을 제대로 붙잡아 버리죠. 어쨌든 이때는 주가 반응이 좀 괜찮았습니다. 보잉.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주가가 급락을 해버립니다. 그냥 나루토 댄스를 이때 쳐버려요. 거의 보잉의 거의 100년을 넘기는 역사상 최고의 황금기입니다. 이때가. 주가가 그냥 폭등을 해버렸네요. 네. 430달러대까지 고점 목적이 돼요. 네. 지금 생각하면 아주 감지덕지인 주가가 거의 50%가 된 건데 지금이. 네. 왜냐면 2017년부터 보잉 737 맥스 기종이 운영이 되고요. 그리고 성과가 제대로 나타납니다. 이때 많은 항공사들이 신형 기종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어요. 그리고 저가 항공사들이 이때부터 우후죽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일단 이 737 맥스가 성능이나 연료 효율성 측면에서 전 세대와 비교했을 때 강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막 사겠다, 수요가 몰려들었고 이런 것들이 보잉의 매출 그리고 이익으로 직결되었었죠. 그래서 주가가 함께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잖아요. 이때 트럼프 행정부가 이때 방산 예산을 확대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보잉이 당연하게도 방산 비즈니스를 크게 강화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마련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좋은 일이 있으면 바로 또 안 좋은 일이 나와야죠. 근데 너무 안 좋았어요. 2020년 주가가 사망합니다. X를 눌러 조이를 표할 때가 되어버립니다. 진짜 저렇게 급격하게 주가가 단기간에 떨어지는 거 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황금기 파트에서 이미 문제가 발생을 했었어요. 뭐냐면 2018년 10월에 인도네시아에서 그리고 2019년 3월에 에티오피아에서 737 맥스 항공기 추락 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버립니다. 운영을 시작한 지 2년 만에 1년, 2년 만에 이러한 충격적인 사고들이 연이어 발생해버리고 맙니다. 탑승객이 전원 사망하는 정말 참사였는데요. 맞습니다. 2019년 3월에 결국 에티오피아에서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737 맥스가 운항 금지 조치를 받아버리고 맙니다. 이로 인해서 약 200억 달러 규모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보도가 있었고요. 근데 심지어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팬데믹이 이때 찾아와 버리죠. 팬데믹, 항공 폐쇄, 항공기 못 날아다니고요. 수요가 그야말로 붕괴됩니다. 붕괴돼요. 순손실로 순식간에 기업이 전환되어 버리고 맙니다. 물론 2020년에 뭐 FAA 항공청이 맥스 운항 정지를 해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도가 점진적으로 재개가 돼서 주가가 좀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의 황금기 때를 재현하기에는 너무나 터무니없는 주가 낙폭이었죠. 그때 이제 뭐 주가 급락, 손실 확대, 그리고 보잉의 신용 등급 리스크까지 확대가 되면서 자금 조달 우려가 나타났고 정부에 구제 금융을 요청할 정도였습니다. 정말 최악의 시기를 보냈었던 보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는요, 보잉 주가 뭐 계속 이래요. 회복하나 싶으면 떨어지고 회복하나 싶으면 떨어지고 계속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지금도 보잉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항공기 품질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787 드림라이너 개발 때부터 이어졌었던 전면 외주 개발 방식이 커다란 스노우볼이 되어서 지금까지 커다란 여파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뭐 777 항공기의 엔진 고장 사고, 품질 리스크에 대한 내부 고발, 에어버스 대비 더딘 팬데믹 회복 속보 등이 주가를 계속해서 끌어내렸다. 오를만 하면 끌어내리고, 오를만 하면 어디가 임마 이러면서 끌어내렸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맞아, 되게 이슈가 많았어요. 이 항공기의 이 품질 때문에 굉장히 이슈가 계속해서 주가를 끌어내렸거든요. 작년 초에도 그거 있었죠. 문짝 떨어지는 거 기억나시죠? 맞아요. 그게 또 주가의 급락에 2024년도에 그 주가 급락을 야기했었는데, 그러니까 뭐 보잉은 계속해서 우리 자사 품질 그런 테스트 늘리겠다, 더더욱이 빡세게 하겠다, 뭐 결함을 줄이겠다, 우리가 조금 더 많이 관리하겠다는 얘기를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나타나요. 왜냐하면 그러한 노력을 하기 전에 만들어진 기체들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기업 차원에서 설령 노력을 들이더라도 불강력으로 계속해서 옛날에 했었던 그 과오들이 지금의 날을 붙잡고 있는 게 보잉의 현재 현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부채 부담 여전하고요. 순손실 여전하고요. 항공 수요 회복은 되고 있지만 에어버스에게 조금씩 뺏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잉의 주가는 계속해서 회복이 안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최근 들어서는 보잉에 대해서 괜찮은 소식들이 그래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럼프용이야! 네. 우리 럼프용이 보잉을 아주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상황이죠. 맞습니다. 일단은 방산 계약 확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에 미 공군 차세대 전투기 사업 프로그램 F-47에 부여했습니다. 로키드 마틴을 이겼죠. 이겼어요. 다른 뭐 노스록 그루먼, 뭐 RTX 이런 데도 다 이기고 보잉이 선택이 됐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외교 파격적인 행보에도 보잉이 언제나 마치 반찬처럼 곁들여지고 있죠. 야, 보잉 사라. 근데 고기 반찬, 맛있는 고기 반찬. 카타르에 160여 대 판 게 시작이었습니다. 맞아요. 영국에 팔고요, 일본에 팔고요, 인도네시아에 팔고요, 최근 들어서 우즈베키스탄에 팔고요. 맞아요. 또 어제였나요? 엇그제였나요? 튀르키예까지 팔았습니다. 중국도 살 것 같아요. 중국도 지금 계속해서 최종 논의를 하고 있다는 보도가 지난주에 나왔었죠. 맞아요. 그러니까 보잉이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사면 얼마나 살까요? 무시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카타르에 뭐 카타르에서 160대 샀다고 했는데 카타르가 굉장히 작은 나라잖아요. 네. 근데 그런 나라에서 160대를 샀는데 중국에서 산다? 최소 300대 이상.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딱 링님님이 말씀해 준 게 적절해요. 좌보잉, 우인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도 마가 제조업의 부흥을 원하지 않습니까?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도 보잉의 항공 우주 산업은 필수적이다. 외교적으로도 자국 경제 측면에서도. 그래서 보잉은 의도적으로라도 계속해서 띄워지고 있다. 앞으로도 뭐 정부 조달, 보조금, 인센티브 등이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방산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요. 민간 항공기 분야에서는 보잉이 계속 좀 쉽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적자예요. 때문에 보잉 기업 전반적으로도 적자인데 방산 사업은 계속해서 흑자입니다. 네. 가장 최근에 있었던 2025년 2분기 실적 발표 때만 하더라도요. 방산 사업 부문이 1억 1천만 달러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만 하더라도 손실이었는데 1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한 것이죠. 그리고 방산 분야의 수주 잔고가 현재 739억 달러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년 전과 비교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이 알려집니다. 마진에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산 또 보잉이기 때문에 방산 분야에서 성장세가 보여지고 있다는 점은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민간 항공 쪽은요, 수요 변동, 생산 병목, 그리고 품질 이슈 등에 좀 취약합니다. 맞아요. 마진과 매출이 막 급등락을 반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방산 쪽은 어쨌든 고정가로 정부가 계약을 체결해 주잖아요. 맞아요. 때문에 이러한 뭔가 이런 거시적인 변수, 또 기업 내부적인 변수에 있어서도 방산은 상대적으로 좀 방어적입니다. 좀 방어가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점도 우리가 주목해 보면 되겠고, 지난주에 팔란티어랑 파트너십 맺었어요. 그리고 주요 개발 프로그램 F47, 뭐 KC46A 요거 이제 공중급유기거든요. 이러한 부분에서 성과가 더더욱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 보잉입니다. 보이는 보잉. 든든한 국밥 같은 네. 그런 사업이죠. 방산이 저렇게 지금 인력거를 몰고 있는 상황입니다. 운수 좋은 날이네요. 운수 좋은 날. 네. 자, 그런데요, 방산이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품질이 계속 발목을 잡고 있어요. 히히히 못 가. 보잉이 왜 이러세요? 하면은 이제 못 가게 품질이 막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몇 년째 발목을 붙잡고 있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인 품질 안전 강화 계획 발표를 했고, 외부 감사 감독 강화하겠다고 노력을 이렇게 하겠다 발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의 장기적인 병폐인 조직 문화, 그리고 책임 체계 개편은요, 하더라도 당장 효과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평가하기에는 좀 매우 어려운 부분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결실이 하나 있다면요, 굉장히 최근에 연방항공청 FAA가 737 맥스와 787 기종에 대한 보잉의 자체 인증 권한을 일부 회복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저 787과 737 맥스에 워낙 품질 관련 이슈가 많다 보니까 보잉이 자체적으로 인증하는 걸 아예 금지를 했었어요. FAA가 무조건 외부 쓰거나 우리가 하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래도 너네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스탠다드를 일부 충족을 했으니까 오케이, 그러면 너네가 자체적으로 콜 테스트 할 수 있도록 일부 권한을 회복해 줄게 라고 FAA가 그런 조치를 내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체가 이제 규제 당국이 권한을 준 거니까 뭐 꽤나 신중하다, 이런 인식을 줄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777X라고요, 3세대 항공기가 있는데 이 테스트가 최근에 중단이 됐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것도 악재인데. 악재인데 오히려 보잉이 그만큼 퀄리티 테스트를 신중하게 하고 있구나 라고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원래라면 그냥 내보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원래 그 보잉 개판으로 했을 때라고 생각을 하면. 근데 그냥 보냈다가 또 문짝 떨어지면 어떡해. 그러니까 또 막 사고 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인도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품질 관리와 신뢰성 회복, 그리고 꾸준한 인도량 확보가 기업의 또 다른 흑자 전환을 위해서 매우 중요해 보이는 보잉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GPT쌤, G쌤을 한번 불러보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G쌤이요,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크지만 회복 기대감도 존재하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투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긍정적인 신호가 있긴 하지만 구조적인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걸 짚은 거예요.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분산 투자하는 게 필수적이고 단기 실적 변동성에 민감하다면 매우 부담일 수 있다. 성장 가능성을 선별적으로 믿는 투자자에게 모험적으로 접근할 만한 기회다 라고 좀 보험을 많이 깔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보잉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여전히 실적 회복이라거나 앞으로 이런 품질 관련된 리스크도 언제 회복될 수 있을지 남아있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잉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투자를 하자라는 게 GPT쌤 그리고 저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미스터리 차트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